네, 이번에 볼 작품은 김소월 시인의 산유화라는 작품인데요. 네, 시인의 작품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여러 개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뒤에도 김소월 씨의 초혼이라는 작품도 물론 추가가 되어 있고, 김소월 시인은 그 김소월 시인만의 독특한 이제 특징들이 있죠. 공통적인 특징. 뭐 민요적 율격이라든가, 민요적 율격이라는 게 삼음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어떤 전통적인 그 한국의 전통적 성격, 뭐 성격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별에 대한 정서를 다룬다거나, 그리고 이별을 맞이하는 그 여인들의 어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김소월 시인의 그 기본적인 좀 성격이라고, 독특한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작품은 이별의 정환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별의 정환의 내용은 아닌데, 역시나 그 김소월 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민요적 특성, 이제 형식적인 특징이죠. 자, 저기다 적어볼까요? 자,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으니까, 형식적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자, 형식적 특징은 이제 시를 딱 읽기도 전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산에는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이제 삼음보로 시가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자, 이런 식으로 역시나 김소월 시 작품 중에 삼음보를 여러 인간에 걸쳐가지고 배열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 안에서 볼 수 있는, 겉에서 이제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것들 보면, 뭐 여기 이렇게 피네, 그리고 피어 있네, 여기에도 뭐 이렇게 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여기 뭐 사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우리가 가군을 이제 표현을 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자, 여기에 지금 딱 반을 잘라서 보면, 자, 첫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지네라고 이제 바뀌니까 피네가, 그걸 제외하고는 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유사한 이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년과 4년이 내용, 형식, 이게 서로 대응을 하고 있다. 대칭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반대로 딱 접으면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상에 드러날 수 있는 형식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운율 형성하는 걸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음보, 그리고 이런 가군, 자, 그리고 갈, 봄, 여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이라는 건 이제 가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을을 가을이라고 안 쓰고 갈이라고 해서 축약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축약을, 줄임말을 씀으로써 어떤 운율을 살리기 위함인데, 근데 순서상을 보면 계절의 순서가 봄, 여름, 가을이어야 되는데 가을이 먼저 왔네요. 그렇죠? 순서를 바꾸었다 라는, 이게 사실상 사계절 내내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으니까 봄, 여름, 가을 전부 꽃이 핀다 라는 걸 표현함으로써
즉 그 사시사철 뭐 어쨌든 사계절 계속 꽃이 핀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순서를 바꿈으로써 어떤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축약의 표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생략 겨울이 빠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바꾸는 도치 네,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부터. 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자,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첫 번째는 지금 꽃이 핀다, 피네. 라는 부분이 지금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피는 부분에 이제 생성이죠. 개화. 사실 뭐 개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순환에 따라서 봄에 이제 꽃이 피는 계절이니까 지금 한창 밖에 엄청 꽃이 많이 피고 있던데 지금처럼 이제 꽃이 피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피는 꽃에 대한 꽃의 개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개화라기보다 이제 생성이라고 합시다. 만들어지는 존재가 탄생되는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연에서 드러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자, 산이라는 건 이제 그 공간적 배경을 그리고 저만치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야, 앞에서 이제 꽃이 핀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피어 있냐면 산에 혼자서 피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만치라는 건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자, 요거를 그래서 요 저만치라는 걸 우리가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자와 대립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화자와 꽃과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가 저만치야 라고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화자는 꽃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이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하겠죠. 이 꽃을 뭐 다른 말로 자연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화자는 자연과 하나 되고 싶어 한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꽃과의 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꽃들이 이쪽에 쭉 있는데 저 꽃 하나는 되게 멀리 있어. 저만치 혼자 피어 있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꽃과의 거리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 꽃을 사실은 하나의 인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의 거리다라고 하면 그 꽃이 저만치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인간의 고독. 자,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요 혼자서 피어 있는 요 인간의 뭐 사실은 근원적인 고독이죠. 근원적 고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독을 나타내는 물론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저만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연은 홀로 피어 있는 산에 홀로 피어 있는 그 꽃. 첫 번째 생성이었다면 두 번째 연에서는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자, 작은 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피어 있는 그 꽃처럼 여기에서도 이 작은 새는 이 작은 새는 뭘까요? 꽃과 마찬가지로 이제 외로운 존재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작은 새라는 건 꽃이 좋아 산에서 산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대.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해석했을 땐 화자와 꽃과의 관계라고 봤을 때 화자가 꽃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새도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작은 새와 화자는 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새도 꽃이 좋고 화자도 꽃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작은 새를 화자로 볼 수 있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뭐 감정을 이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자, 여기에 보면 이 새를 이제 의인화 시킨 거죠.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새의 어떤 운명적인 뭐 당연히 산에서 사는 새니까 원래 산에서 살 텐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꽃이 좋아서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운명적인 태도를 이제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혼자 피어 있는 이 고독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 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실 또는 운명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부분이 세 번째 연에 나와 있습니다.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 작은 새에 대한 얘기고요. 이 새는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것 또는 울고 있는 것, 꽃이 좋아서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수용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거의 같지만 하나 다른 부분이 진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연에서는 피네였는데 맨 마지막에 진해로 변화가 됐어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미상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피네가 진해로 바뀌었다라는 건 앞에 이제 생성인데 진해는 소멸을 뜻하고 있죠. 소멸을 뜻하는데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다시 피고 지고가 반복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또 피내가 되기도 하고 순환인 거죠. 자연적 순환. 순환적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상이 전개되는 흐름에 따라서 피고 지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생성과 소멸에 대한 순환. 볼까요?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 네 번째 연에서는 어떤 요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꽃이 핀다. 이 순환은 다시 앞에서 보자면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뭐 이런 부분이겠죠. 이렇게 이제 꽃이 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에 홀로 피어 있는 어떤 고독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독한 존재에 대한 어떤 수용, 고독을 수용할 수 있어, 수용할 거야.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소멸. 사실 이 산유화라는 작품이 사실 이 산유화라는 게 산에 있는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유화. 그 산에 당연히 꽃이 있지. 이름 모르는 꽃들도 많고. 그런 그냥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이 어디가 비울까? 그래서 위쪽에다가 조금 틀어서 적자면 자, 그래서 주제라는 거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존재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근원적 고독이라는 게 있다. 주제가 좀 심오하죠. 보통 이제 김소월 시인이 뭐 이별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이 작품에서는 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사실 고독한 부분이 있어. 나고 다시 없어지고 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빗대서 어떤 그 존재의 고독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자 어쨌든 그거는 운명적인 삶이니까 수용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뭐 형식적인 특징 아까 앞에서 한번 봤고요.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이 작품도 어떤 인간의 삶이라든가 그런 철학적인 또 사상적인 것들을 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관조적이라는 성격이 들어가 있고요. 성격에는 전통적, 민요적, 관조적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유사하게 같이 볼 작품이 김소월 씨 작품 중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것도 사실 어떤 이별의 정한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 뭐 특징적으로 보이는 수미상관 그 다음에 뭐 사문보 이런 것들이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가곤이라는 거 운율의 형성의 여러 가지 방식들 자 산유화는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